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키스트 미래재단, 서울대학교 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중앙지원단이 공동 주최하는 2024 오티즘 이음 페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부 진행을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임유빈입니다.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서울대학교 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김북년 중앙지원단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북년 단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소아정신과 의사 김북년입니다. 오늘 제2회 어티즘 이음 페스티벌을 또 우리가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중앙지원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거점병원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그 지원단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발표할 이제 두 가지의 주요한 토픽들인 오티즘 AI 모델링을 통한 다이그노스틱스 개발과 오티즘 디지털 치료제의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선생님께서 저희 서울대병원 연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말씀해 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오상록 원장님, 그리고 미래재단의 김용직 회장님, 자폐인 사랑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회장님으로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키스트의 선생님들, 그리고 자폐인 사랑협회에서 또 참석해 주신 많은 어머님들, 또 우리 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임이 처음 구성될 때 키스트에 계신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의견과 조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페스티벌 이후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각 병원이나 대학에 계신 분들이 연락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다양한 관계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특히 미국에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오신 허준열 박사님의 특강이 오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작년에 그 신경과 학회에서도 한번 인사는 못 드렸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줄 서 있다가 인사를 못 드리고 돌아섰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뵙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 그 부인 되시는 분과 함께 어티즘의 애니멀 모델을 개발하시고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업적들을 지금 발표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특히 바이올로지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 스터디들이 많으신데 그 내용들을 아마 자세히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회사 겸 인사말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김북년 서울대학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중앙지원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상록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오상록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또 키스트 미래재단,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주최하는 2024 오티즘 이음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및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올해로 2주년을 맞이하는 자폐 이음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폐 이음 페스티벌은 발달장애인 및 가족분들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과 연구자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페스티벌 형식으로 2023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자, 임상의,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분들의 각 커뮤니티 내에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교환과 정서적 유대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들 그룹 간의 연결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음은 단어 그대로 연결이나 통합을 의미합니다. 자폐 이음 페스티벌은 단순히 최신 연구 동향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연구자, 임상이,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서로 영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 행사가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가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 솔루션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자폐 이음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교류를 하며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자폐 연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구원 시절에 유아 교육에 대해서 로봇을 이용한 유아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공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아 교육과 교수님들과 함께 혹시 이런 로봇을 이용한 유아 교육 시스템이 자폐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적인 연구를 좀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실험적인 연구 결과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한 3년, 4년 정도 지속되다가 정부의 지원이 이제 종료되는 바람에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게 벌써 한 3, 4년 전인데요. 당시에 이런 자폐 이음 페스티벌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들이 연구했던 로봇을 이용한 그 유아 교육이 혹시 어떤 좋은 솔루션의 한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을 잠깐 앉은 자리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자폐 이음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전해주신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키스트 미래재단 김용직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용직 이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협회 회장 맡고 있는 김용직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기서 축하의 말씀을 하게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공식적인 말씀보다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사랑협회 만들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으니까 연구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된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기관인 키스트에서 그런 연구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해서 소위 과학의 사회적 나눔이라는 걸 기치를 들고 이렇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소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저희 미래재단에서는 조금 더 기부금도 받고 해서 그런 재원을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건 부족합니다만은 그렇게 과학의 사회적 나눔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공대에서 매 학기마다 그런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보니까 과학에 우리가 감사할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 과학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감사의 마음을 오늘도 또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키스트 미래재단도 그렇고 저는 법학, 또 과학, 의학 이런 게 다 합쳐서 요새 융합 아니면 되는 게 없다는 식의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자폐 연구도 단순히 의학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과학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과학과 의학이 서로 협조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법을 통해서 거점병원도 생겼고 그래서 다 이게 융합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음 페스티벌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융합이나 다름 아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너무 잘 지었고요. 그래서 다 융합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도 융합, 이음, 연결 이런 게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융합이 되는 사회, 더불어 살아나가는 사회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입니다. 그 모든 게 한 번에 반짝해서 되면 안 되고 계속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악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사랑협회가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정말 그 성경 말씀대로 처음은 미미하고를 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려면은 지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용직 키스트 미래재단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 최은하 병원장님께서 보내주신 축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장 최은하입니다. 2024 오티즘 이음 페스티벌 개최를 축하합니다. 먼저 오늘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상록 원장님, 키스트 미래재단 김용직 이사장님, 그리고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중앙지원단 김북년 단장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바람에 힘입어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폐에 대한 연구와 임상을 잇는다는 이음의 의미를 아젠다로 건 오티즘 이음 페스티벌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어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오늘 자리에서 다뤄지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통합적 지원 프로그램과 키스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폐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과제는 연구와 임상을 이어간다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토론을 통해 활발한 다학제 간 교류와 함께 세계 최고의 발달장애 전문연구팀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 정신과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분야 의료인들의 마음을 모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행사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네, 비록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따뜻한 말씀 들려주신 최은하 서울대학교 병원 어린이병원 병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심상미술 전시 작가님들, 강연자분들과 주요 내외빈 분들께서는 기념 촬영을 위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4 오티즘 이음 페스티벌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 주제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폐 관련 연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병원 의생명연구원의 도레미 교수님께서 자폐 리빙랩 및 진단평가를 위한 AI의 활용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도레미 교수님은 임상심리 전문가로 현재 서울대학교 의생명연구원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전문가 서울대병원 도레미 연구교수입니다. 저는 2008년도부터 그 컴퓨터 기반으로 어린이들 심리 검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수련을 했고요. 그리고 박사 학위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 검증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폐 스펙트럼 디지털 헬스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반 선별 진단 보조 예측 기술 개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례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기 개입의 어려움, 그리고 최근 AI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리빙랩과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성의 문제와 제한적 반복적인 관심사와 행동 패턴이 있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 장애라고 해서 이렇게 장애 아이가 있고 정상 아이가 있고 이렇게 딱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평생 지속되는 신경 발달 장애로 치료가 목표가 아니라 조기에 발견되고 개입되어서 최대한 훈련되어서 컸을 때 최대한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병률은 미국에서 한 1%, 한국에서 한 1, 2% 정도 아이들이 있고요.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큽니다. 사회적 비용이 매우 커서 한 18년 정도쯤에 ABA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ABA 치료사가 그 집으로 가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500만 원, 막 600만 원 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들었던 얘기가 친한 친구의 아이가 자폐가 되게 심한데 치료센터를 매일 이렇게 치료 프로그램이 되게 빡빡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치료센터에서 저 치료센터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엄마는 직장이 있고 그리고 아이가 좀 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 라이딩 하는 것도 전문가로 좀 쓰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인건비만 300만 원을 드린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회적 비용이 크고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듣는데 드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돼서 개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실제로 좀 한 4세, 5세 미국 데이터에선 4세, 5세경에 치료가 시작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그거보다 더 느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한 2세쯤에 알아차리긴 하는데 그래서 2세쯤에 좀 발견이 돼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을 경우에 4세 이후에 지능이 20점 이상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돼서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2세 받느냐, 4세 받느냐, 6세 받느냐, 8세 받느냐가 다릅니다. 가장 어린 시기에 받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말랑말랑하니까요. 그래서 조기 개입과 조기 진단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어떻게 해서 진단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에이도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훈련받은 사람이 아이랑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사회성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활동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채점을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요. ADI라고 해서 부모님이 평가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심리검사로 많이 쓰이는 에이도스나 ADI 검사 결과를
보고 이제 임상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 관찰을 기반으로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관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주관성이 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진단이 달라진다. 모 병원에 가면 애착장애고 모 병원에 가면 자폐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심지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관성이 되게 많이 개입할 수 있고 진단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력이 다 ADHD나 ASD, 그러니까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 ADHD랑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그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어떤 아이는 ADHD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ASD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병률이 되게 높습니다.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ASD랑 주의력 문제가 같이 있는 애들도 있고 ASD가 있으면서 ADHD가 같이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그 심각한 아이부터 덜 심각한 아이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표현형이 너무너무 다양하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빠르게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AI가 이제 임상의학에 접목되고 있는데요. AI를 간단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 AI한테 과일을 가르쳐준다. 과일을 가르쳐주면은 이건 사과, 이건 배 이런 거를 그 여러 가지 모습의 사과와 배를 보여주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AI는 한 번도 사과 중에 저희 최근에 시아버지께서 그 노란색 사과를 주셨더라고요. 배랑 거의 비슷한 색깔의 노란색 사과가 온 거예요. 그러면 사과를 딱 보여줘서 이거는 배일까? 사과일까라고 물어보면은 빨간색 사과만 훈련받은 AI는 뭐라고 대답하겠어? 배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이 AI가 학습할 때 다양한 데이터로 훈련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도 교육하거나 처음에 훈련시킬 때 다양한 체험을 해야지 아이들의 안목이나 경험이 풍부해지는 것처럼 AI도 다양한 정보,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다양한 표현형, 표현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심리검사든 여러 데이터든 표현형이나 MRI, 이런 다양한 정보를 넣어서 진단을 예측하거나 추후 경과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이때까지 놓쳤던 거를 AI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얼굴 표정을,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정보를 아이들한테 AI한테 가르치고 이 아이 스캔이라고 해서 어떤 그림이나 동영상에서 아이가 그 ASD 아이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스켈레톤, 뼈대라고 해서 아이들의 움직임을 뼈대를 다 동영상을 통해서 뼈대를 추출을 해서 아이들의 모습이나 활동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RI나 EEG 같은 뇌 영상 같은 데이터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AI 연구가 지금 2017년도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아동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로 ASD 탐지된 연구가 많고요. 기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아이들의 신체 발달이나 실체 운동과 관련된 거는 정확도가 되게 높습니다. 80% 이상. 근데 사회적인 발달, 얼굴 표정, 감정 이런 거는 좀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많습니다. 이 기존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쉽게도 너무 없는데 해외에서는 아이들의 데이터에 대한 연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그 노르웨이의 ABC
연구라는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거기는 막 10만 명이에요. 그냥 그 해에 태어난 노르웨이 애들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BC 연구에서 제일 유명하게 발견됐던 게 그 임신하고 나서 먹는 약 있잖아요. 뭐였더라? 아연이었나? 그러니까 그 약을 먹는 이유가 철분제가 아니라 아연인가 그 약을 먹는 이유가 뇌 발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코호트를 연구를 해야지 인과관계나 위험 요인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연구가 우리나라 말고 유럽, 미국 이런 데서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막 1000명씩 모집을 하고 그런 걸 팔로우업을 하고 뭐 ASD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 팔로우업을 한다든지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AI 연구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AI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AI 연구가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많고 실생활에서 임상 장면에서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AI 기반 ASD 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액추얼 클래스라고 해서 실제 ASD로 진단받은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ADOS, ADI 그리고 임상 면접을 통해 자폐아로 분류된 아이가 있고 실제 자폐인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AI가 자폐로 본 아이가 있고 AI가 자폐가 아닌 걸로 본 아이가 있어서 2x2로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ASD고 AI도 ASD라고 본 애가 TPI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ASD인데 AI는 자폐라고 보지 않은 아이가 FN, False Negative 아이입니다. 그리고 AI는 ASD로 봤는데 실제로는 ASD가 아닌 아이가 잘못 본 거 False Positive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정상이고 그 AI도 정상으로 본 아이가 TP, True Negative입니다. 이런 네 가지 조합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지를 보는 게 이제 민감도, 정확도, sensitivity나 specificity인데요. 그리고 AI 연구에서는 accuracy랑 F1 이런 정확도도 이 AI 성능을 보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심리 검사 도구 중에 100% 정확도를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암이나 무슨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한 다음에 암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조직 검사를 아닌 경우가 있거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검사가 100% 정확한 검사는 없고 80, 90 정도 되면은 높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그러니까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정확도를 보는 방법이 이 방법이고요. 이 AI를 훈련을 시키려면 먼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케이스, 자폐인 아이들의 데이터, 자폐가 아닌 아이들의 데이터, 여러 가지 그 MRI일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를 넣고 이걸 좀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것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select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상가들이랑 AI 전문가가 같이 주요한 면을 좀 select해서 선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supervised AI, 좀 이렇게 supervised 된 AI라고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고요. 이 데이터셋으로 AI한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가르쳐 주고 나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시험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 점수를 보고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것처럼 이런 훈련하는 데이터셋이 있고 시험을 보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AI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테스트셋을 통해서 정확도를 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accuracy라든지 민감도, 특이도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AI가 얼마나 정확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I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근데 현재 그래서 진행되는 연구 중에서 유전자, 뇌영상 관련된 연구도 되게 많이 있고, 일부 이렇게 시사점이 나오는 연구가 있긴 한데 좀 비일관적인 면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유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도 비용을 알아봤더니 마크노젠에다가 물어봤더니 한 명 유전자 분석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MRI도 분석 비용이 되게 많이 비싸죠. 예.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간편하게 조기에 개입하기에는 좀 MRI나 유전자 연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냐면은 행동 기반으로 진단 보조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되게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검사 도구인 에이도스 하는 장면을 찍습니다. 동영상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스켈레톤, 움직임을 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하여서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대상은 지금 정상인 아이들 34명, 그리고 자폐 아이들 34명, 한 40분간, 에이도스가 한 40분 정도 진행을 하니까 40분간 영상을 찍은 걸로 AI로 분석을 해보니까 모델 정확도가 8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만 찍는다 하더라도 정확도가 7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셋은 101명의 ASD 아이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심리검사 척도도 많이 실시를 해서 AI 모델과 심리검사의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도 되게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있고,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예요. 중국에서 되게 간단하게 아이가 있고 부모가 아이 앞에서 이름을 부르거나 장난감을 불러서 핸드폰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딱 18초밖에 안 걸렸어요. 18초밖에 안 걸리고 ASD 아이들 57명, 정상인 아이들 2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확도가 90%로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18초 만에 이제 90도로 높게 나와서 참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게 너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 아이들은 25명, 자폐 아이들은 57명으로 되게 데이터셋이 작습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AI가 훈련하려면은 많은 데이터, 편향되지 않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적으면 편향될 수가 있거든요. 그 특정 한 기관에서 몇 명 아이만 모으면은 이게 정확하지 않고 왜곡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도 되게 시사점은 있지만 데이터가 아주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AI 연구의 문제점을 보면은 머신러닝이 빅데이터를 요구하나 대부분 모아진 데이터로 그냥 훈련과 테스트를 많이 하고,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로 하는 경우에는 인원수가 되게 적다라는 걸 알고 있고, 대부분 리트로스펙티브 데이터, 그러니까 질문지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연구도 많이 있진 않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찾아보니까 한 7, 8개 정도 보이더라고요.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 훈련 데이터 세트에 의존하는데 이 데이터 질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충분한 정확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참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영상을 통해서 한 연구가 찾아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 조금 있는데 최근에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없을까? 그리고 아까 데이터셋이 해외에 되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데이터셋에서도
보통 많이 모아져 있지만은 심리 검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가 많이 있고 아니면 유전자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동영상 기반으로 이렇게 한 연구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없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이 논문을 찾고 저가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고민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준화되고 대표적인 데이터를 모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인보다 아동 연구가 10배는 더 힘들어요. 그리고 아동보다 유아 연구는 10배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너무너무 그 에너지의 99.9%를 데이터 수집에 쓴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 정말 씨앗을 줍는 마음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너무 인간 가지고 연구하기 너무 힘들어 이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세포 가지고 연구하는 것보다 낫잖아. 최소한 죽지는 않고 너는 밤은 안 새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농담을 하긴 했지만 그 유아 연구는 아동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 아동은 아프거나 그 감기에 걸리거나 이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아정신과에서 검사를 해보면은 유아 같은 경우에 심리검사를 하다가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고 막 바지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통제 불가능한 여러 가지 요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그 자료 연구가 네? 예. 그러니까 유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다 막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화된 데이터를 모집하는 게 어렵고 그리고 그 개인정보 보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연구를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정보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얼굴 정보라던가 개인정보 같은 걸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노출하고 어느 선까지 나눠야 되는지가 되게 심각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도 최근에 어디까지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논의를 한 적이 있어서 편향 방지를 위해 데이터 관리라든지 포괄적인 윤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이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AI 연구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은 어려운 점은 AI가 예측은 하는데 이게 사과인지 벤지 이런 예측은 하는데 왜 이렇게 예측을 하는지는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원리로. 그리고 예측력도 높긴 하지만 어떤 원리로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가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를 좀 임상가들이 좀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이 AI가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통계 검증을 해본다던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좀 AI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랩에서는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리빙랩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리빙랩은 기존에는 공급자 중심, 전문가 중심으로 어떤 연구를 하였다면은 이제는 사용자 중심,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 리빙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 아이들 조기 진단을 하려고 하는 그 유아 아이들이 편안하게 여기는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심리검사를 참여해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을 통해서 지금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및 조기 진단의 그 디지털 치료제 개발과 부모 아동 영상 데이터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리빙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상호작용 검사실에서 아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아이가 검사자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랑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어떤 심박수, 움직임, 걸음, 체온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할 수 있고 이 영상도 아까 스켈레톤으로 따는 영상에서 그런 스켈레톤을 따기 위해서 영상으로 다각도로 측정을 할 수 있는 리빙랩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랩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리빙랩에 이렇게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가 그리고 심리 검사를 할 수 있는 심리검사 전문가 그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런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참여하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디지털 헬스 빅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기반 선별 연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올해 12월까지여서 올해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리고 그 빅데이터 구축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검사라든지 정서행태 검사라든지 이런 심리 검사는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의 그 특정 연령의 아이들의 데이터를 그냥 심리 검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집하는 연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본 연구가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코호트 연구 기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도 임상병원 9개 병원과 기술개발 10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기관 연구가 이렇게 논문을 쓰려고 하면 단일 기관보다 다기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기관 연구를 해야지 좀 더 정확하고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기관 연구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토콜을 똑같이 하고 질 관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고 이 정확한 데이터를 모집하려고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유아 부모 여러 연구 중에서 유아 부모 동영상 기반 AI 알고리즘 개발 연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이 얼굴이 다 이렇게 비식별화가 돼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다 개인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식별화된 데이터로 지금 아이들의 스켈레톤을 뽑고 있는데 아이들과 부모님이 하는 음성 데이터를 다 AI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로 이게 부모인지 성인인지를 판단을 하고 아이들의 움직임을 AI로 스켈레톤으로 다 이렇게 정보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연구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동영상 과제를 만들었는데 아이가 이렇게 거꾸로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뒤돌아 보잖아요. 이렇게 호명 반응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 이렇게 단순한 행동을 따라하는지, 그리고 공을 이렇게 주고 받는지, 이게 각각 한 1분 정도 되는 과제이고요. 여기서 공통적으로는 아이가 이 시선을 눈과 코의 각도로 게이즈 팩터라고 해서 이 선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화면에서 아이가 일탈을 하는지 자주 움직이는지 그리고 부모랑 아이마다 이렇게 네모난 존을 만들어서 아이가 부모님을 이렇게 터치하고 만지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그런 정보들도 나오고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는 요 각도를 잽니다. 요 각도를 재서 아이가 요렇게 하고 하는 거를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아이도 이렇게 하는지를 그 각도를 재고 이 공을 인식을 해서 이 공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영상만으로 정확도가 한 8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블랙박스처럼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AI가 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저희 심리검사로 분석을 해봤더니 AI가 자폐인데도 불구하고 자폐로 본 애가 있고 자폐가 아닌 걸로 본 아이가 있잖아요. 그 두 차이점을 봤더니 AI가 자폐인데 자폐로 본 아이들이 있고 자폐임에도 AI는 자폐가 아니라고 본 아이들의 두 차이점을 보니까 심리검사 결과 훨씬 더 AI가 자폐로 본 아이들이 더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다행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애들은 잡아내는구나. 이 동영상만으로도 조금 심리검사에서 좀 잘하는 애, 그러니까 자폐 아이들 중에서도 잘하는 애들, 그 심리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아이들은 좀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잡는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 그 동영상만으로 하면 이제 8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심리 검사를 조금만 한두 문항이라도 더 넣으면은 한 8, 90 정도의 정확도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 다양한 정보, 정확한 정보를 만들고 이런 정보를 AI가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다학제적인 협력 시스템 그리고 다기관을 할수록 좀 더 정확도가 어렵긴 하지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완벽한 데이터를 만들기는 어떤 연구에서도 완벽한 데이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데이터인지 최대한 이해를 해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저희 팀원들 사진인데 저희 연구실이 한 30-40명이 넘습니다. 전공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빠르고 쉽게 조기 진단을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진행해 주신 노래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라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수민 교수님께서 자폐 디지털 치료제의 전망을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장수민 교수님은 서울대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부센터장을 2022년부터 역임하고 계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폐 디지털 치료제 전망이라고 하는 사실 다소 좀 거창하기도 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3년 동안 사실 AI 연구와 동일한 기간 동안 디지털 치료제, 자폐 이상행동 완화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라는 연구를 기북연구실 연구실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그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부모 주도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연구를 시행한 파일럿 스터디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저희가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좀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 디지털 치료제라는 용어가 많은 분들한테 이미 익숙하실 수도 있고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이제 의학적 장애 혹은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에게 근거 기반 치료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혼합형의 의료기기를 말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료제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보통은 이제 뭐 먹는 약 혹은 주사제 같은 그런 약물을 많이 떠올리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과도 좀 구분이 되고 의료기기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 보통 뭐 MRI라든지 뭐 뇌파 기계라든지 주로 뭐 검사를 활용이 되는 그런 기계들을 떠올리실 텐데 그런 것과도 좀 구분이 되는 뭔가 최근에 어떤 디지털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혹은 XR, 뭐 VR 같은 기술들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질병의 예방과 관리와 치료에 활용될 수 있게 다양한 방면에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로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단 약물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신약을 사실 개발하는 과정이 여기 계신 연구자분들께서 그런 경험을 만약에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개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걸리고 여러 오랜 기간 비용과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개발을 했는데 막상 그런 어떤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효과가 없게 나오는 그런 사실은 굉장히 실패가 많은 그런 부분들을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는 개발 비용이나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약물에 비해서도 부작용이 굉장히 적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사용 좀 데이터, 실제로 환자분들이 혹은 그걸 사용하시는 대상자분들이 저희가 요새 특히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쉽게 모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뭐 모바일 그런 데이터라든지 혹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들 많이 쉽게 착용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료 시간에 뭐 지난주에 기분이 어떠셨는지 이런 걸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내가 사용했던 내가 움직였던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들 나의 어떤 액티비티, 나의 수면의 질 이런 그리고 내가 사용했던 뭐 모바일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그것들이 분석에 사용이 되면서 개인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신다거나 약물 사용에 좀 거부적이시거나 뭐 제한적인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쉽게 조금 더 접근성이 높게 사용이 될 수 있고 의료비 상승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접근성을 높이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꼭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방하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뭐 제약회사라든지 그걸 개발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보험회사라든지 국가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특히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많이 좀 더 예방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실 분야를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을 텐데 그런 질병 중에서도 행동이라든지 어떤 일상생활 습관의 변화가 병의 발생이라든지 경과에 영향을 주고 있을 때 특히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의 어떤 질병군을 조금 분류를 해봤을 때 사실 가장 많이 지금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분야가 주로 불안, 통증, 뭐 우울, ADHD라든지 두통, 과민성 대장균 증후군, 뭐 당뇨, 조현병, PTSD 주로 정신과라든지 사실은 신경과 계통의 어떤 좀 그런 일상생활의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장애들 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 사용 장애, 불면과 같은 그런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사실 생활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조금 조절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 질병에서 이런 디지털 치료에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결국 개발이 되었을 때 병원의 치료, 정말 어떤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병원 치료에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당뇨 같은 분들에는 그런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종이에 그냥 적어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어떤 검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데이터가 입력되고 전송되는 뭐 이런 식으로도 이런 병원 치료의 보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치료 수능도가 사실은 정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데 치료 수능도를 조금 개선을 한다거나 긍정적인 생활습관 관리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뭐 비대면 상담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히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뭔가 비대면 치료라든지 그런 비대면을 통한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개발이 그런 생활에서도 되었었는데 이런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코로나 시기의 붐처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뭐 독일이나 미국과 같은 회사 굉장히 그런 큰 국가에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붐처럼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사실은 이게 2024년에 지금 가장
유명한 좀 어떤 혁신적인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저 회사들과 제가 작년 거, 재작년 거를 좀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뭐 공통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새로운 회사가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사실은 안타깝지만 사라지기도 하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런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불면증에 대한 일단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임메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솜즈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현재 우리나라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지금 처방을 받고 사용을 사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연구팀에서는 사실은 이제 자폐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사실은 자폐의 가장 핵심 증상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장애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관심사라든지 반복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핵심 증상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런 핵심 증상들과 여러 가지 감각적인 예민성, 실행 기능의 어려움 그런 다양한 아이들의 특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가장 부모님들이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문제 행동이라든지 이상 행동이라고 많이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상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는 연구 주제를 잡고 과기정통부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아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그런 모델로 잡은 것은 저희가 공동 연구기관이 사실은 저희 연구팀 말고도 굉장히 많이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그런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ABA라고 하는 응용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료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네크리모에서 개발하신 굉장히 좋은 스마트 토이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그런 감각운동 그런 능력을 키워주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인지라든지 표현력을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디지털 치료제 그리고 이모티브라고 하는 회사에서 모바일 게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자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특히 식사라든지 수면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증가시켜주고 부모님과의 어떤 상호작용 그런 증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를 또 개발한 팀이 있고 에어패스라고 하는 또 업체에서는 주로 아이들 신체 활동을 많이 증진시켜주는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아이들 신체 활동을 증진시켜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했고 사실은 결국 이게 치료제로서의 근거 기반 치료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 행동 우리가 타겟했던 문제 행동, 이상 행동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결국은 연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디지털화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최대한 어떤 종이로서 그동안 평가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웹 베이스와 혹은 애플리케이션 베이스화 해서 그런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결국에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AI 기반으로 그런 문제 행동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빨리 조기 알람도 보내주고 가급적이면 예측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 연구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걸 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저에게 배정된 시간 관계상 아주 간략하게 특히 관심 있으실 사실 분야가 주로 어떤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그 치료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4가지 그런 디지털 치료제 중에서도 주로 이상행동을 완화를 위해서 이제 ABA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북미에서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런 ASD 아이들에게 치료 효과가 있다. 그리고 특히 문제 행동 완화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응용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보호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치료자가 돼서 보호자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문제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것을 저희가 파일럿 연구로 시행한 것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ASD 이상행동 완화를 위한 부모 주도 중재. 이제 부모가 정말 주도적인 치료자가 되어서 중재를 한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일단은 아직까지 이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도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해보는 연구이기 때문에 파일럿 스터디의 형태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사전평가, 사후평가 이제 치료를 진행하고 나서 5주간의 치료 이후에 이제 사후평가를 진행을 하고 이제 또 그 이후에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치료자가 1대1로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보호자가 사용하는 좀 기간을 가지면서 치료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보자고자 했고요. 이제 사전 사후에 계속 평가를 하면서 저희가 봤던 주로 부분들은 아이들의 행동적인 기능 혹은 자폐 그런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뭐 에이도스, 칼스, 어떤 지능 검사 이런 것들을 같이 시행을 했고 결국 가장 저희가 핵심적인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보고자 했던 문제 행동에 대해서 뭐 ABC라든지 CBCL 같은 여러 검사 도구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결국엔 부모가 주도가 되어서 중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치료의 목표가 아이들의 물론 문제 행동이 감소하는 것도 저희가 목표로 했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뭔가 양육 관련된 자기 효능감 같은 것이 증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런 부분들고 또 사전 사후로 평가를 했고 이제 임상가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호자분들한테 평가를 하는 그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주로 이제 저희가 이름을 만들었을 때는 ICBT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CBT라고 하면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주로 정신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거 이번에 ICBT라고 하는 것의 약자는 저희가 I can be a therapist라고 해서 이제 보호자도 본인이 이제 치료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의 약자를 따서 주로 이름을 지어봤고요. 사실은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도 처음으로 개발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디자인이 예뻐야 된다. 그리고 사용자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기에 편하고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 굉장히 가볍게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 어쨌든 연구팀에서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옴니 CNS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모바일 기기를 많이 개발해 보셨던 그런 업체와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런 뭐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UI UX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엔 통합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연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보호자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얼마나 이런 문제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자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지 관련된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설문 도구들을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보호자가 최소한의 내원을 하면서 혹은 종이를 계속 뭐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으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우리 아이 관찰 기록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부모님께서 그런 웹에 접속하셔서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아이의 지금 나이라든지 뭐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그것을 치료자와 같이 공유하면서 치료 시간에 다시 디스커션을 하게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두 가지 앱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주도 중재 앱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뭐 기능적으로 일단 대분류상에서 가장 큰 네 가지는 이제 토큰이라고 하는 기능, 뭐 캘린더라고 하는 기능, 프로그램 그리고 툴킷이라고 하는 크게 네 가지의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툴킷이라는 기능 안에 넣을 수도 있는데 따로 뺀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 기능이어서 보호자분들이 실제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셨고요.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혹은 긍정적인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실제로 집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토큰 기능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빼놨고 사실은 ABA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행동에 대해서 그 기능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ABC 기록지를 사실 적으셔야 되는데 그런 사전 어떤 선행 사건 그리고 어떤 행동이 또 일어났었고 그 사후에 어떤 부분들이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그걸 기록해서 데이터화해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캘린더 기능에 어떤 이상 행동이 나타났고 그 빈도와 강도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선행 사건과 후속 결과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도 적어보실 수 있고 가능하면은 뭐 기능 평가 같은 것에 활용할 수 있는 식으로 이런 캘린더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린더를 열심히 적어주신 분들은 실제로 월별 통계 혹은 연도별 통계를 통해서 아이의 어떤 이상 행동이 가장 많이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빈도라든지 강도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능을 넣었고요. 그 툴킷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실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을 했을 때 ASD 아이들의 어떤 학습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자조기술을 늘리고 문제 행동을 줄이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자주 사용하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뭐 문헌조사라든지 실제로
경험이 많으신 그런 행동치료 선생님과 상의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뭐 시각적인 스케줄,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런 시각 스케줄을 다 만들어서 넣고 그 외에도 타이머 활동들 그리고 지금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한다라는 지금 다음 어떤 그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작은 단계로 나눠서 아주 세세하게 자조 기술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사실은 안정화 기법이라고 해서 미리미리 많이 연습을 해서 뭐 분노 발작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 감정 조절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총 5가지 정도의 툴킷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서 사실 지금은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저 그림은 저희가 주로 이런 기능을 이런 좀 그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사용되는 그림들을 미리 저희가 또 제작을 다 일일이 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도 있고 혹시 원하실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집에서 내가 사용하는 어떤 뭐 먹고 싶은 과자 혹은 집에서 내가 사용하는 어떤 도구들을 사진을 찍어서 활용을 하신다거나 온라인 서치를 통해서 사진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게 그런 것들로 그런 기능들을 모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기능에 저희가 결국에는 이 치료의 근거가 되는 ABA라고 하는 치료가 무엇이냐 그리고 ABC라고 하는 기록지를 어떻게 적으셔야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알아볼 수가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하지만 좀 그나마 간략하게 적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각각의 기능에 맞는 사실은 그런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뭐 관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관심이라고 하는 기능을 줄일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사실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저희가 치료사가 1대1로 꼭 보호자한테 이것을 일일이 설명드리면서 알려드리지 않아도 부모님들께서 정말 본인이 치료자가 되어서 내가 가장 잘하는 나의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결국 문제 행동의 기능을 분석을 하고 치료를 적용하시면서 스스로가 그것을 학습해 나가시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행동 평가라든지 그런 스케일에 대한 관찰 평가 기록지를 이제 따로 또 만들어서 이제 웹 베이스로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나중에 이제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앱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부모님들도 사용해 보시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깔아서 어떻게 로그인을 하시고 어떻게 이런 사진을 첨가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들과 결국에는 ABA라고 하는 치료가 어떤 치료인가, ABC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각각의 저희가 주요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킷 이런 그런 앱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실제로 각 부모님들 많이 연구 참여하시는 부모님들을 모아서 매 회기마다 진행을 했고 결국에는 부모님들에게 1대1로 저희 전문 치료사 선생님이 5주간의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치료 시간을 잡아서 다음 주까지 이런 숙제를 해오셔야 됩니다. 부모님 숙제를 내드리고 매 회기마다 숙제를 또 확인하고 이런 경과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 회기별로도 저희가 목표했던 거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 치료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일관성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구나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회기마다 이제 1대1로 선생님을 만나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툴킷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에 대한 굉장히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드렸고 사실은 그러면서도 사실 이 치료의 장점은 굉장히 개별화되어 있어야 한다. 아이들마다 너무 다양한 기능과 너무 다양한 문제 행동과 사실은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그것에 맞춰서 개별화된 치료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각각의 회기마다 그 어떤 제시된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기록지를 계속해서 적어오신다거나 영상을 업로드해 주신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굉장히 개별화된 치료적인 접근을 같이 시행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치료를 사실은 아직도 조금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진행하셨던 사례, 어머님이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 이런 거를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 이 친구는 8세 남자고 굉장히 좀 고기능, IQ도 높고 점수도 그렇게 높지 않은, 헬스 점수 높지 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의 목표 행동은 본인이 원하는 활동만 자꾸 하려고 하고 사실 모두 다 그렇죠. 아이들의 특성상.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활동을 조금이라도 제한하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텐트럼이 심해져서 소리 지르고 울고 거부하는, 회피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문제 행동을 소거하고자 하는 게 부모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로 어머님이 기록지를 굉장히 열심히 작성을 해주셔서 캘린더 작성한 기록들을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에서 저런 형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었구나를 같이 볼 수가 있었고요. 캘린더에서 그 적어주신 내용들과 동영상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줌에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보호자랑 교육을 시행을 하면서 뭐 토큰을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시는 방법들 설명을 드리고 어머님이 어떤 토큰을 사용하셨고 그 몇 회 정도 이 토큰이 이런 목표 행동이 가장 효과가 있었구나, 여러 번 이건 성공했고 이건 실패했었구나라는 것들, 또 저희 치료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걸 확인을 해보면서 부모님과 계속 개선해서 이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여러 가지 뭐 작은 단계로 나누고 하는 그런 활동들도 실제로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하게 진짜 집에서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열심히 활용하시는 분들 정말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모르는 되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활용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시각 스케줄 같은 것도 생각보다 사실은 화면이 좀 작아서 걱정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원래는 일주일치가 한 번에 딱 보여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는 그게 조금 제한이 있어서 불편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시각 스케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평가는 사실 저희가 아직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진짜 저희가 목표로 했던 문제 행동의 빈도라든지 강도가 줄어들었나를 아직까지 분석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그냥 저희가 임상가 평가를 통해서 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진짜 만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좀 불편한 게 있으셨냐라고 여쭤봤을 때 목표했던 사실 문제 행동, 아까 텐트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70% 이상이 수정이 되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호자분이 굉장히 사실은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사후에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치료자의 1:1 개입이 끝나고 자율사용 기간 이후에도 계속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사실은 예전보다 직접 교육 받을 때보단 아무래도 다양한 기능을 확실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주로 어머님이 어떤 사용하시는 게 좀 편하셨던 한두 가지 기능만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계속 이런 문제 행동이 줄어든 게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은 어머님이 목표하셨던 그리고 치료자가 막 목표했던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뭐 작은 단계로 나눈다거나 스케줄 같은 거를 자주 사용을 하면서 사실은 자조 기술 같은 것들, 긍정적인 행동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것들을 보고해 주신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게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막 붐처럼 정말 일어나서 실제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기도 하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뭐 외국 사례에서 가장 처음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사용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 페어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 회사가 작년에 파산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내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들의 사실 사용 수능도, 그리고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처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엔 사용자들이 굉장히 쉽게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지면은 이것은 계속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일 텐데, 저희가 파란색이 이제 실험군이고 주황색이 대조군인 건데요. 대조군은 주로 이제 대기하는 기간 동안 그냥 자율적으로 워크숍만 진행을 하고 좀 사용을 해보세요 라는 쪽으로 권유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정말 유의미하게 굳이 통계 분석을 하지 않아도 대조군에서는 거의 사용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한 5주 정도가 됐을 때 살짝 늘어나는 건 이때 선생님 전화가 오니까 죄송하니까 잠깐이라도 사용해봐야겠다 이런 분들 몇 분이 계셨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실험군에서도 첫 5주 1:1로 선생님이 개입을 하셔서 치료를 진행할 때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높은 사용률은 보였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자율 사용이 기간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많은 참가자분들이 이걸 혼자서 유지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보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툴킷을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느냐라고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주로 시각 스케줄, 그리고 지금 다음 좀 정말 가시적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고 한번 만들어 놨을 때 여러 번 사실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케이스 말고도 저희가 지금 한 3번째 라운드를 지금 돌리고 있고, 각 라운드마다 치료군과 대조군을 거의 한 10명 내외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거의 뭐 2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는 벌써 치료를 진행을 하셨었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도 좀 받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사실은 보호자분들은 그래도 내가 일단 ABA라고 하는 사실 치료가 막 듣긴 했지만 정확하게 뭔지 몰랐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고, 사실 ABC를 꼭 치료자 선생님 만나지 않고도 막 기록을 통해서 영상을
영상을 찍어서 스스로가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었고, 사실 선생님을 하지만 그럼에도 또 선생님을 만나서 무조건 배우는 기간이 정말 너무 도움이 되고 너무 필요했던 것 같다. 한 번의 워크숍만으로는 사실은 이것을 보호자 혼자서 이 앱을 사용하고 이걸 적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굉장히 1대1로 많이 배우고 선생님이 정말 도와주셨는데도 어떤 앱의 사용에 대해서 친숙하냐, 사실 본인이 잘 기계치여서 제가 사실 기계를 잘 못 다뤄요. 그러니까 자꾸 종이를 쓰게 되더라고요. 이런 보호자분들도 계셔서 사실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사용 친숙도에 따라서 수능도라든지 치료 효과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료사 선생님들도 어쨌든 토큰이라고 하는 저희가 굉장히 가시적이고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앱을 만들기는 했는데 좀 쉽게 접근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아직까지는 워크숍을 진행하긴 했지만 어떤 목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학습, 공부 이거 학습지 풀면은 스티커 받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목표 활동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되게 좀 그런 것들 다양화시키는 부분에 적용하는 데는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아직까지는 이제 치료자의 개입이 사실은 정말 좀 필요했구나 이번 연구를 통해서는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경험을 해보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치료자의 보조가 필요한 것 같다. 추후에 사실 이런 치료자의 역할들이 결국에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알고리즘이 정말 개발돼서 요즘 챗 GPT한테 물어보면 정말 신박한 대답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도 ADHD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해줘봐 라고 하면 정말 어떤 친구들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5회 기간에 치료 기간을 잡는다면 이런 회기 동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답변을 정말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AI 모델이 정말 고도화되고 잘 개발이 됐을 때 치료자의 지식 같은 것을 정말 데이터화를 잘 정리를 해서 넣었을 때 이것들을 정말 이 앱 사용에 대해서 치료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다라는 확실한 생각이 좀 들긴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치료 수능도 이슈라고 하는 게 어쨌든 사실은 그런 컨트롤곤에서도 치료자가 연락을 중간에 해서 어머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연락하는 그 한 번 한 번이 치료 수능도에 아주 조금이지만 미미하게 분명 영향을 주고 있는데 혼자 그냥 AI가 도와줄 테니 이런 치료제를 사용해 보세요 라고 말을 드렸을 때 치료 수능도가 과연 괜찮을 것인가 라는 한 가지 더 의문점이 분명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정말 식약처 허가를 받고 의료 수가로 인정을 받고 이제 사실은 그 외에 이제 또 별도로 이제 이게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들인데 이런 것들의 보안에 신경을 쓰고 이 데이터 DB를 어디에 구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여러 회사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요즘에는 이런 치료제가 또 개발이 되면서 디지털 에틱스라고 해서 디지털 치료제 관련 윤리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사실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분명히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줄여서 굉장히 멀리 사시는 혹은 시간이 없어서 어떤 치료실에 방문하지는 못하는 분들에 대한 의료 이용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이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디지털 치료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보호자분들이라든지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료 이용의 격차를 더 높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연구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좀 의견을 주셨던 거고 저희도 고민을 했던 게 최대한 아이들한테 모바일 사용 시간을 줄이려고 지금 집에서 규칙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 치료제를 아이들한테 이게 보상으로 작용하려면 아이들이 막 스티커도 눌러보고 이런 거 기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이 모바일 화면에 접촉을 하게 되면 그걸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보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고 이런 스크린 타임을 좀 증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부모님과 또 아이들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이게 정말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이런 것들 사실 자체만으로도 치료적인 사실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AI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이 가진 장점이 있긴 하지만 좀 비인간적인 관계 치료에 있어서도 그냥 사람은 필요 없고 그냥 AI가 도움을 줘서 나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관계 형성을 너무 촉진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좋은 강연 진행해 주신 장수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만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자폐를 가지고 있는 엄마이기도 한데요. 그 디지털 치료제 정말 너무 네, 진짜 현실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 모두가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열심히 연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되게 시각적인 추구가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핸드폰을 볼 때도 꼭 이렇게 앞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아이패드를 줘도 아이패드에 이렇게 눈을 완전히 이렇게 밀착해서 보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연구하셨던 선례 중에서 그런 시각적인 추구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의 내용 자체가 아이에게 전달이 어려웠던 점이나 그랬던 경우가 있다면 저도 같이 알고 싶고요. 또 이런 감각 추구를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가이드라인 자체가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치료를 진행하셨던 이거 선생님들의 의견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행동치료사 선생님, 네, 저희 이 치료를 진행하셨던 선생님들이 이제 행동치료사 BCB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1대1로 부모 교육을 시행을 해주셨고, 저는 주로 이제 임상과 평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치료를 느끼셨고 이런 것들을 주로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치료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제 시각 추구 문제가 심해서 그런 부분이 치료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다라는 코멘트는 아쉽지만 아직은 없으셨던 것 같고요. 혹은 사실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말씀 못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은 됩니다. 그런 자극추구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흔한 특성이기도 하니까요. 네,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각 추구를 자꾸 뭔가 뭐 스크린을 본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발 때 시각 추구를 하는 것들이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면 사실은 그것에 대한 어떤 기능적인 요소 같은 것들을 혹시 찾아가지고, 뭐 물론 감각 추구라고 하는 게 그 문제 행동이 가지는 그런 기능들 중에 가장 좀 소거하기가 어렵고 다루기 어려운 그런 기능을 갖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도 그런 조절하고자 하는 문제 행동으로 목표를 잡아서 그걸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 뭐 툴킷 말고도 사실 또 툴킷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사실은 그럼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 치료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치료를 아마 접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너무 노력하셨다는 거 금방 잘 알겠고요. 저는 소아재활의학과 의사이기도 하고 지금 한국 자폐인 사랑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자 치료 프로그램, WHO에서 개발한 CST의 그 MT로서 마스터 트레이너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육자들을 위한 그 평가를 한 걸 굉장히 관심 있게 너무 잘 들었고요. 근데 거기 내용 중에서 5회에 걸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은 이 앱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대한 목표로 했지, 사실 양육자의 어떻게 가정에서의 치료를 어떻게 양육자 훈련을 하느냐는 포커스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너무 좋아요. 70% 이상에서 이상 행동에 호전을 보였고, 이상 행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전을 보인 걸로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툴킷을 적절히 잘 활용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만, 뭐 또 다른 뭐가 있었는지 좀 궁금했고요.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맨 마지막에 고려사항들, 굉장히 깊은 고민들 이렇게 느껴졌고요.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민들, 이게 정말 참 좋겠는데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면서도, 연구하시면서도 이런 고민들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사실 저는 CST라는 거를 지금 아마 발달증진센터 차원에서도 모든 양육자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실 툴킷은 저희가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툴킷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여기에다가 그 양육자의 툴킷을 이용하는 방법뿐 아니라
거기에 그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너무 좋은 코멘트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 아마 센터에서도 CHT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아마 그걸 이제 좀 진행하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물론 굉장히 사실 좋은 사례를 오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기는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코멘트는 보호자분들 굉장히 만족감을 주셨던 게 사실 어쨌든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게 분명히 사실 실제로 ABA라고 하는 치료 기법을 사용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이 대표적인 툴킷 말고도 부모님들이 코칭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사실은 다른 툴을 사용하신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 상당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저희가 그 부모님들이 갖고 오신 다양한 사실 ABC 기록지를 적어오시고 문제행동 목표를 잡았을 때 이 툴kit만으로 사실 사용이 어려운 다른 어떤 기법을 사용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이 연구는 이 모바일 앱이라고 하는 저희가 개발한 앱의 효용성을 보려면 거기 안에서만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까 1대1로 조금 다른 코칭도 같이 드리면서 사실 진행을 해야 될까를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 이번엔 또 파일럿 스터디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물론 저희가 가능한 저희 툴킷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이 툴kit만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구조화된 그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하시도록 교육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치료를 진행하시면서 지금 당장 부모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고 있고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엔 개별화된 치료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도 좀 가이드도 드리고 치료를 같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실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걸 결국은 좀 보호자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사용을 근데 늘리시기 위해서 저희가 또 고민한 거는 분명히 좀 부모님들이 경험하셨던 다양한 예시들에 대해서 예시 자료가 많이 교육 자료에서 미리 제공이 되고 그걸 연습하실 수 있고 좀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부모님이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시고 쉽게 더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추후에 결국에는 이거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앱이 아직은 치료 단계고 시작은 굉장히 미미한 단계라고 아직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더 디벨롭을 하고 부모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정이 아직 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현장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소개해주신 어플이 상용화되기 전인지 어플 이름을 알 수 있을지를 질문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신 것 같고, 결국에는 사실은 상용화 별개로 저희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앱을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연구도 너무 초기 단계가 조금 부족하고 사실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추후에는 나중에 상용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은 좀 개발 단계의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렇게 그런 앱스토어 같은 데서 본인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거나 이런 데 좀 제한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의 이소영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나 많은 노력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주셔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 사실 그 앱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특수교육에서 이미 학교나 가족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 내용을 너무나 압축해서 사용하기 쉽게 잘 넣어주셔서 저런 것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부모가 가정에서 사용하면 부모주도 중재지만 저 똑같은 앱을 교사가 학교에서 사용하면 교사주도 중재가 되는 거고, 본인이 성장한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쓰면 자기 스스로 자기주도 중재가 되는 건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에 지금 묶여서 그 맥락 안에서 개발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의사들이 치료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금 개발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치료라는 걸로 묶여버리면 의사의 처방 하에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자폐인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신경다양성 관점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이런 이미 하고 있는 활동들을 치료라는 말로 묶어서 의사만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걸로 제한되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상용화 질문을 하셨길래 이게 의사의 처방하에 치료제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쓸 수 있게 정말 완전 무상으로 상용화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게 정말 치료 앱으로서 오히려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그냥 정말 교육이라든지 그런 보건료, 본인을 관리하기 위한 앱으로서도 사실은 좀 더 상용화돼서 많은 분들이 사실 쓰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를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좋은 코멘트 참고해가지고 추후에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발표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서울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 비디오 모델링 기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이 신경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연자분은 서울대학교 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허수연 특수교사님입니다. 허수연 특수교사님은 현재 서울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연구를 진행 중이시고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로도 재임 중이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의학적인 분야에서 의료적으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진단하고 또 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제 나눌 이야기는 실제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이렇게 치료나 교육 현장에서 이 아동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초점을 맞춘 발표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거의 1년간 저희 서울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이 신경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디오 모델링 기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제 연구의 결과를 발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연구의 그런 진행 순서로 이렇게 목차를 좀 정해 보았습니다. 네, 신경 발달 장애라고 하면 아동기나 유아기나 아동기에 이제 발현되는 그래서 이제 그 뇌의 발달이라든지 중추신경계의 발달 지연이나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성이나 인지나 실행 기능 등의 그런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애가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와 서울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ADHD를 갖고 있거나 ASD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 아동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되었고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아동들이 이제 사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대인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이해한다거나 또 이런 실행 기능은 또 이런 사회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동들이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적응이나 이런 또래 관계에까지 어려움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떠한 매개나 어떤 증거 기반을 통해서 그런 실제를 통해서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이제 센터에서는 비디오 모델링이라는 그런 증거 기반의 그런 교수 전략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를 해서 모방이랑 관찰을 주요 학습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속에 그런 모델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이제 바람직하고 이제 사회적인 행동을 배워가는 것이 이제 비디오 모델링에서 주요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이제 신경 발달 장애 아동들 중에서도 이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정보 처리
그 과정에 그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 모델링 기법이 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뭔가 이렇게 구두로 내용을 전달받는 것이 잘 기억나는 게 아니라 뭔가 영상을 보거나 뭔가 이렇게 시각적 자료가 있을 때 더 잘 기억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디오 모델링이 그런 기법에 좀 근거를 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신경 발달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많이 여러 장애 영역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칠 때나 행동 문제를 중재할 때나 학교 적응 기술이나 사회성 기술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비디오 모델링이라는 그 기법은 그걸로만 사용하지 않고 뭔가 스크립트라든지 상황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존 자료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제 이 자료를 개발하는 그 한계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서울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에서 는 어떻게 보완하여서 얼마나 더 많은 이런 이제 중재 전략이 필요한 많은 아동들에게 더 보급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러니까 비디오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는 것까지 염두를 하고 이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선행 연구들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근데 선행 연구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자기 모델링 연구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기 모델링 연구가 많았고 또 이제 개별적인 목표 행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단일 대상 연구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비디오 모델링의 그런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는데 비디오 모델링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센터에서는 이런 선행 연구를 좀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자기 모델링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또래 모델링을 적용을 해서 비디오 모델링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연구로 실시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집단 연구로 이제 실시하기로 하였고 또 사회성 기술에 대한 이제 효과 검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이제 또래를 활용한 비디오 모델링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동들이 자기보다 좀 비슷한 상황이지만 연령도 비슷하고 같이 이제 학교 상황도 주어진 상황이 비슷하지만 자기보다 조금 더 진보한 또래 모델을 보면서 그 아동들이 어떻게 그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지를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아동들이 그런 바람직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또래 모델링이 중요하게 저희가 보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과 학교에서 이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사회성 기술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들이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서 그 기술들을 좀 선정했어요. 그래서 연구 문제는 이와 같은데요. 그래서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이제 통제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단 간의 사전 사후의 차이가 정말 유의하게 나는지를 살펴보았고요. 또 실험 집단, 실제로 이제 이 비디오 모델링 기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 집단의 아동들만 대상으로 해서 사전 사후에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을 저희가 연구 문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제 소아정신과와 그다음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이용하는 신경발달장애 아동들 19명이 참여했어요. 원래 모집을 할 때는 20명이 참여를 했는데 실험 집단의 한 명 아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9명, 이렇게 통제 집단은 10명,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참여에 부모님도 동의를 해야 되고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인 우리 아동들도 참여를 한 아동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였고 또 이제 그런 비디오 모델링 그 비디오의 영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 이해 점수가 80점 이상인 아동들로 우리가 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기간과 장소를 살펴보시면 모든 회기는 이제 저희 서울대병원 주간 치료실에서 대면으로 실시를 하였고요. 이제 12회기에 걸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좀 짧으면 짧고 좀 길다면 긴 그런 이제 좀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아동들을 모집을 하여서 2023년도 10월부터 이제 12주간 이렇게 실시를 하였고, 통제 집단은 또 새 학기가 시작한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독립변이는 비디오 모델링 기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인데 이걸 우리 아이들과 부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도록 두런두런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명칭을 정했어요. 참 프로그램 명칭이 예쁘죠. 두런두런. 그래서 우리 이제 신경 발달 장애 아동들이 소집단으로 모여서 소집단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집단으로 모여서 두런두런 이렇게 사회성 기술을 같이 배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간으로 한 이제 저희가 좀 참고한 그런 자료는요, 맥기니스와 심슨이 개발을 한 고기능 자폐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게 필요한 사회성 기술이 무엇일까 12개를 선정을 하고 더 이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고자 이제 핵심 기술 이 이제 고기능 자폐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핵심 기술들을 더 추출하여 그 내용들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이제 실시를 하여서 최종 프로그램 최종안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갈등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12가지의 이제 사회성 기술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디오 모델링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제작은 계획, 촬영, 편집 단계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을 하고 이 시나리오 안에는 이 아동들이 아무래도 이제 타인의 감정을 조망하고 공감하는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조망하는 그런 문장을 넣어서 좀 시나리오를 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은 그 또래 모델들이 그 아동들과 약간 연령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도 약간 학교의 세팅과 비슷한 그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시나리오가 아니라 해설이나 자막 같은 거를 적절하게 저희가 이제 넣고 그리고 이제 동영상의 길이도 선행 연구를 좀 참고해서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2분에서 3분 남짓으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작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한 회기별로는 어떻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냐면 도입 단계에서는 이제 지난 학습의 내용을 복습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지라고 이제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디오만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된 그 주에 배울 주제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 나누기를 이제 다른 시각적인 자료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에 배워야 되는 이제 비디오 영상을 이제 보여주고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더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기술이 내 것이 되려면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잘 배울 수 있는 역할극을 할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아이들의 우발 교수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회기도 있었고요. 게임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퀴즈를 내기도 했었고 이런 방식들로 이제 아이들이 배운 그러니까 그 또래들이 한 그런 사회적 기술을 보고 또 배울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칠 때 아이들이 더 잘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복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에 같이 복습도 하고 관련해서 활동지가 있다면 활동지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점검할 수 있는 자기 점검표도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이
활동에 잘 참여했는지,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정말 아이들에게 내면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려면 가정과의 연계를 이제 빼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과의 연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께 이제 그 회계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 드리고 실제로 가정에서도 이 기술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부모님도 부모님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이렇게 발견을 하시면 적절하게 칭찬을 해드릴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이 비디오를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영상을 같이 한 2분 남짓인데요. 같이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쉬는 거 진짜 싫어. 이거는 이제 놀이 결과를 받아들이기에 관련된 이제 비디오예요. 아이들이 놀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다 이기고만 싶어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디오로 제작해서 저희가 이제 가르쳐 봤습니다. 다시 지금 당장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고. 나는 가끔 게임에서 지는 게 너무 싫어. 친구가 이기면 화가 나고 짜증도 나. 그렇지만 내가 이길 때까지 게임을 계속하자고 하면 아무도 나랑 놀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놀 때 내가 항상 이기면 좋겠지만 친구가 이길 수도 있어. 친구가 이겼을 때 잘했다고 말해주면 친구는 매우 좋아할 거야. 아싸! 난 또 이겼다! 역시 난 이 게임 왕이야. 아, 뭐야. 너 맨날 이기더라? 너 집에서 이것만 연습하는 건 아니지? 지난번에 내가 게임에서 이겼을 때는 친구들이 다 같이 좋아해줬어. 나도 오늘 같이 좋아해주면 유경이 기분이 진짜 좋을 거야. 난 이번 게임에서 졌지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너 진짜 잘한다. 거의 마스터 수준이네. 너도 지난번에 잘해서 이겼잖아. 우리 다음에 또 하자. 그래, 완전 좋지.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놀 때 내가 항상 이기면 좋겠지만 친구가 이길 수도 있어. 내가 게임에서 졌다고 화를 내고 이길 때까지 다시 하자고 하면 친구들은 앞으로 나랑 게임하기 싫어할 거야. 친구가 이겼을 때 잘했다고 말해주면 친구는 매우 좋아할 거야.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비디오를 볼 때 굉장히 집중해서 잘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좀 아이들이 이제 약간 비디오 모델링에선 좀 부적절한 예시를 좀 빼라곤 하는데 앞에서는 좀 그렇게 놀이 결과를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좀 그런 장면들을 좀 넣었고요. 그래서 그 후반부에는 그래서 적절하게 반응을 했을 때 놀이 결과를 잘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친구들의 반응 또한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아이들이 이 회기에 잘 참여했는지 스스로 좀 계획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캐릭터를 좀 넣어서 이름을 좀 가려봤는데요. 예, 이 아이들이 내가 뭐 잘한 것 하면은 뭐 지하철 노선도를 말한 거나 아니면은 내가 오늘 굉장히 잘한 거는 대화에 이제 유도하는 거를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젤리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이게 적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이 한번 그 활동을 돌아보는데, 참여한 활동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사회성 기술을 조금 세부적으로 적응 행동이나 친사회적인 행동이나 자기 조절력으로 좀 나누어서 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사회성 기술을 좀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응 행동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평정하는 도구를 사용을 하였고요. 친사회적 행동이라든지 자기 조절력은 교사들이 평정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도 조금 달랐습니다. 적응 행동 같은 경우에는 실험 집단 부모님과 이제 통제 집단 부모님 다 합쳐서 19명이 참여를 하셨고, 친사회적 행동이나 자기조절력은 18명인데 여기에서 왜 또 인원 차이가 나냐면, 실험 집단에 이제 선생님이 사후 검사에서는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않으셔서 좀 인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사회적 행동 또 2가지의 도구로 좀 세부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도구들은 유아나 아동들의 친사회적 행동이나 뭐 이렇게 자기조절력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도구를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실험 설계는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기 때문에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를 사용을 하였고, 또 이후에 실험이 종료가 된 후에 실험 집단 아동들의 사전 사후에 그런 총점을 좀 그래프로 비교를 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좀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실험 절차는 사전 검사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특수교사 2인이 저희가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BCBA 그런 행동 중재 전문가도 함께 같이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 검사를 실시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사회적 타당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이나 이제 교사분들이 높은 점수를 주셨어요. 높은 점수를 주시고, 이제 부모님들의 피드백에서 굉장히 좀 인상이 남았던 게, 어떠한 치료보다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연습하기가 너무 용이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 연구진들이 굉장히 좀 힘이 났었거든요. 이 말은 아이들의 이 배운 기술이 다양한 상황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고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사회성 기술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연구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연구 결과는 저희가 이제 통계를 사용해서 일단은 이제 그런 결과를 살펴보았는데요. 통계적인 그런 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연구진이 좀 많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논의점들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응행동 검사도 그랬고,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자기조절력도 전체 총점에서는 이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문항 한 개에서, 뭐 적응행동 검사에서도 사회성과 의사소통 영역에 많은 그런 문항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한 4개 정도의 문항에서 유의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는 좀 그런 유의한 변화가 좀 미미하게 나타났죠. 하지만 저희에겐 연구 문제 2번이 있기 때문에 이 실험 집단 아동들을 더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눈에도 아이들이 달라진 점이 보였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달라진 점들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살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아동 1, 3, 7, 9 이 아동들의 그 점수가 굉장히 조금 큰 폭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진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았을 때는 이 아이들의 약간 공통점이 어떤 거였냐면, 굉장히 가정 연계가 잘 이루어졌고, 또 가정 연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또 가정에 내보낸 숙제 비슷한 그런 것들이 활동들을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동들과 같이 해보신 거죠. 그런 아동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응 행동에서도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점수가 많이 감소한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 아동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으신 것도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었고, 이 아동들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 좀 집중하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힘들어 해가지고 부모님들도 좀 그렇게 그 점수의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친사회적 행동은 2가지 이제 도구로 보았는데, 이렇게 PBQ나 뭐 PBS YC 같은 그런 도구에서도 이렇게 증가된 아이들을 보면은 교사분들이 이건 평정을 하신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이 아이들의 변화를 조금 느꼈기 때문에 이게 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동 3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은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리 이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간에도 계속 이렇게 친사적인 행동에서 보고자 하는 그런 문항들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겠구나 이런 생각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아동 4와 8은 이 아동들도 공통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 아동들에게는 친사회적 행동에는 좀 영향을 주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자기 조절력도 보았는데 이거는 다 자기 통제에 관련된 문항들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실험 집단의 사전 사후의 총점도 굉장히 미미하게 변화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아동들도 이제 자기 조절력 점수도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네. 자기 조절력 점수에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해볼 때 저희가 이 비디오 모델링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도구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좀 내용 타당도 측면을 조금 더 보완해서 앞으로는 연구를 할 때 그런 걸 좀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대부분의 좀 부모님께서 아동에게 기대하는 사회성 기술에 대한 성취 기준이 매우 높았던 점이 이런 부모 평정형 적응행동 검사 결과에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저희가 조금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가 평정한 도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이들이 습득한 그런 기술이 유지되거나 좀 일반화가 학교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그런 평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미하나마 5개의 문항에서 이런 유의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문항들을 보니까 뭐 대화 기술이라든지 친밀감과 뭐 관심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뭐 목표를 세우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런 문항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와서 그래도 미미하나마 사회성 기술에 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실험 집단 아동들의 사전 사후 검사 점수를 저희가 비교를 해 보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저희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교수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증거 기반의 그런 교수 전략들을 병합해서 이 두런두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게 그래도 그 부분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또래 비디오 모델링으로 진행을 했다는 것도 이 아동들에게 좀 점수가 향상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한 거는 가정과의 연계가 그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한 아동들은 그 연구 결과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난 거를 보고 저희가 가정 연계를 그래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구의 의의는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를 이제 보완을 해서 실시한 점들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연구 의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도 좀 언급을 하였으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런두런 2기 아이들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시나리오를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2회기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회성 기술이 향상되려면 12회기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회기나 12회기 정도 더 이제 보강해서 진행을 하고자 지금 시나리오나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기술이 무엇일지 연구진들이 지금 같이 의논을 하면서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디오도 그만큼 더 이제 촬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비디오도 일기에서 사용했던 그런 영상을 조금 더 좀 보완해서 좀 더 보완할 요소들은 없는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 두런두런 2기도 연구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그 내용 타당도 측면이 좀 확보가 된 그런 검사 도구를 좀 선정을 해서 종속 변이를 측정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학교와의 그런 긴밀한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사 평정 도구를 사용하면서 학교 선생님들과의 그런 협력하지 않았다는 게 연구 결과가
좀 연구 결과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일반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회성 기술의 일반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가정이나 학교 교사와의 구체적인 연계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두런두런을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활용도를 높이고자 또 보급하는데도 저희가 이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논의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두런두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강연 진행해 주신 허수연 특수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4 오티즘 이음 페스티벌 1부 순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점심 식사와 휴식 후 오후 1시 30분부터 2부가 진행되겠습니다. 2부 순서부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추현아 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점심 식사는 국제협력관 웨빈식당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웨빈식당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로비에서 심상 마주한 시선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가님들께 작품 설명도 들으실 수 있고 작품은 구매도 가능하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부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